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40대 딸 하나 둔 워킹맘이자 싱글맘이에요. 애 하나 키워가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저랑 똑 닮아 그런지 얼굴만 봐도 힘이 나네요. 제 인생은 꽤 무난한 편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크게 모나지도 않았고 나쁘지 않네 할 만한 삶이었죠. 아가씨 때 무난한 회사에 들어가서 무난하게 살다가 무난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연애할 땐 무난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별난 남자였어요. 사사건건 잔소리에 트집이 말도 못할 정도였죠. 이건 왜 여기 놔뒀어? 내가 여기다 두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지. 아직도 이게 안 고쳐져?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렇게 따지면 당신이나 고쳐. 왜 나한테만 강요해? 사람이 바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 나도 요즘 회사 일 많이 바쁜 거 알잖아. 그럼 본인이 치워놓고 나한테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바쁘다고 생색은. 너만 일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바쁘기로 따지면 내가 더 바쁘거든? 좀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주면 되지. 뭘 그렇게 토를 달아. 시끄럽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놔. 남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행동만 했고 기가 차서 대답을 안 하니 제가 자기한테 완전히 숙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는 건데. 아 진짜.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짜? 끝에서부터 꼼꼼하게 짜서 쓰라니까. 아껴야지 왜 이리 낭비해? 그리고 나보다 퇴근 일찍 하면서 왜 청소를 안 해놔? 청소 좀 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이래서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다니까. 왜 자꾸 소리를 질러?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알아서 해. 자꾸 말로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소리 지를 시간에 내가 하나 치워놓고 정리하겠다. 입만 둥둥 떠다닐 거면 들어오지 마. 뭐라고? 이게 진짜. 회사도 구닥다리 같은 데 다니면서 어딜 남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나 참 돈도 제대로 못 벌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하라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 우리 엄마도 맨날 너랑 결혼 잘못했다고 그러지. 참 기가 막혀서. 여기서 어머님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남편은 트집도 여간 심한 게 아니었고 지가 나보다 회사 더 좋은 데 다니고 연봉 높다고 유세였어요. 시어머니까지 들먹여서 전화 한번 할까 하니 입을 꾹 다물던데 오죽 할 말이 없으니 저러겠나 싶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전부터 결혼하면 많이 싸우고 부딪힌다. 한쪽이 보살이 돼야 산다 하던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그 말을 실감하게 됐어요. 신혼 때야 당연히 서로 조심하고 잘해줘서 몰랐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와, 이거 진짜 내가 인간 잘못 골랐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니 다른 집도 이 정도 트러블은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진짜 남편 잘못 만난 것 같아. 아니 어쩜 저렇게 사사건건 간섭에 잔소리만 하는 건지. 이러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수면 깎이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 아휴, 결혼하니 힘들지?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 왜 그렇게 다른 건지. 서로 대화도 하고 맞춰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근데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말을 해. 살기 힘들다, 저럴 줄 몰랐다, 괜히 만났다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나 봐. 그래도 내 남편만큼 스트레스 주진 않을걸? 청소며 정리며 뭐 하나 간섭 안 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돈 더 많이 번다면 쑥 빠지고 난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또 일이 산더미야.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더라. 아직도 우리 세대는 남편들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맞춰 살아야지 어쩌겠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만 병나. 친구들 위로에도 마음이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맞춰지겠지. 내가 참는 만큼 저 인간도 많이 참겠지 하며 살았어요. 안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은 했고 그래도 같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낫죠. 게다가 아이가 생겨버려 더더욱 헤어지는 건 어려웠어요.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 결혼한 거라 초산이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건강 걱정도 되고 여러모로 불안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막말만 하고 자기 일만 우선이었죠. 그래도 건강하게 예쁜 딸 놓고 잘 살아봐야겠다 싶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육아휴직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당신은 큰 회사 다니니까 되지 않아? 뭐? 나보고 육아휴직 쓰라고? 내가 왜? 그런 건 엄마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냥 때려치워. 어차피 작은 회사 다니는 거 뭐하러 아등바등 다니려고 해? 그냥 그만두고 애 키운 다음에 다시 회사 다니면 되잖아. 그만두고 다시 직장 구하는 게 쉬워? 그리고 그만두라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해? 내가 다니는 회사 무시하지 마. 나도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가 있겠어? 그러면 뭐 어쩌라고? 왜 자꾸 짜증이야? 당신은 회사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육아휴직 좀 써달라 그 말이지. 그동안 돈도 나올 거고 같이 애 보면서 잘 키우면 되잖아.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으니 우리가 힘 합쳐야지 어쩌겠어. 아, 몰라. 난 그런 거 쓰면 잘려. 나 잘리면 생활비며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면 어쩔 거야?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나보고 휴직하고 애 보라는 게 말이 돼? 애 낳고 회사 다니든 그만두든 알아서 해. 안타깝게도 저는 너무 무난한 회사에 다녀서 육아휴직을 쓰기가 눈치 보였고 친정, 시댁 다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물질적으로 도움받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애 돌봐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가 남편은 저도 부모 되면서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휴직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받고 제가 회사 몇 달만 쉬면 됐는데 초반에는 케어를 잘 해줘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자연스럽게 회사를 관두게 됐어요. 회사 관뒀다고? 그래. 어차피 돈도 제대로 못 버는 회사 굳이 다닐 필요 있겠어? 그냥 때려치우는 게 낫지.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네가 그만두는 게 낫지. 애 보다가 알바라도 하면서 생활비 보태. 그럼 대충 생활은 되지 않겠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남의 회사 자꾸 무시하지 말라고. 더 좋은 회사 다니면서 육아휴직 하나 못 쓴다는 게 지금 말이 돼?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무튼 애 보면서 알바하는 건 힘들거든? 네가 가장이니까 더 벌어오든가. 뭐라고? 그럼 놀고 먹으려고 했어? 너 참. 야,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럼 지금이라도 할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만 하면 이러쿵저러쿵 토만 달고. 하여튼 요즘 여자들은 이렇다니까. 엄마들 고생한 거 봐.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면서 바가지만 긁어대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살던가 해. 남편은 갈수록 싸가지 없게 굴었어요. 결혼할 땐 내가 집 할 테니 넌 몸만 와. 이렇게 상남자인 척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걸핏하면 여기 내 집이잖아.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하는 하남자였죠. 야, 너는 돈도 못 버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시켜 먹어? 저번에도 치킨 2마리나 시켰지? 오늘은 족발에 보쌈에 누가 보면 잔치하는 줄 알겠다. 아껴 쓰라고. 하도 먹고 싶어서 시켰다 왜?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는 것도 안 되냐? 그리고 같이 먹으려고 치킨 2마리 시킨 건데 왜 트집이야? 지가 한 마리 하고도 반마리는 더 먹었으면서. 아, 좀! 아무튼 아껴서 쓰라고. 혼자 벌어 셋이 먹고 사는데 생활비 최대한 아껴야지. 애한테 들어가는 것도 최대한 싼 걸로 사. 괜히 남 따라한다고 비싼 거 사지 말고. 남편 놈은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졌고 하다 먹는 걸로도 지랄이라 이거 애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나 빨리 헤어져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출산한 뒤부터는 집에서 애만 보고 어쩌다 마트 가거나 산책 가는 걸로 심신의 안정을 달랬어요. 맨날 남편 잔소리 들으니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산후 우울증도 겨우겨우 이겨내던 찰나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어요. 와, 이건 진짜 선을 넘었구나 싶었죠. 그것도 한 동네 사는 아는 아주머니가 알려줘서 얼마나 창피했다고요. 저기 수아 엄마, 내가 어지간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저번에 어떤 젊은 여자랑 손잡고 다니더라고. 대놓고 다니는 걸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싶던데 아무튼 잘 알아봐. 내가 오해한 거면 다행인데 남의 집에 풍파 일으키는 것 같아 웬만하면 말 안 할 건데 애 놔두고 저러는 건 아니다 싶어서 말해주는 거야. 네? 남편이요?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회사 일 많이 바쁠 텐데. 아이고, 이렇게 순진해서 되겠어? 여자랑 손잡고 어디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더 늦기 전에 잘 알아봐. 눈 뜨고 코 베어서야 되겠어? 이혼할 거면 증거라도 잘 찾고 그래야 바람 피운 것들 제대로 응징이라도 하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저한테 잔소리하고 못되게 굴어도 바람까지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웃 아주머니 말을 듣고 휴대폰도 뒤져보고 차 블랙박스랑 카드사 문자며 이것저것 다 뒤져보니 진짜 바람 피우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제가 애기 가진 뒤부터 만나왔어요. 바람 피운 거 알고 이건 아니다 싶어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암만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도 소송이 빨리 끝나진 않아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이나 위자료를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고 양육비도 많이 받진 못했어요. 야, 넌 돈도 없는 게 그냥 참고 살지 뭐하러 소송을 거냐? 소송 걸어봤자 뭐 남는 것도 없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 앞으로 재산 놔둘 리가 있냐? 그냥 주는 돈이나 받아 쓰지 뭐하러 자존심 세운다고 이혼이나 해서는. 아무튼 알아서 살아. 양육비는 자동이체 해뒀으니 그걸로 애 과자나 사주고. 남편은 끝까지 싸가지 없게 굴었고 저는 막막해졌어요.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애랑 덩그러니 둘만 남았거든요. 이 척박한 세상 어찌 살아가나 고민하다가 저 혼자 힘으로는 살기 어려워 친정에 내려갔어요. 친정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속상한 것도 많이 풀렸고 서로 도와가며 살았죠. 당장은 애가 있어서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 소소한 재택근무만 하며 애를 돌봤고 친정엄마가 쉬는 날에는 근처 농촌 밭일까지 하러 나가며 일당 벌어와 생계를 꾸려갔어요. 아유, 새댁이 이런 데 일하러 왔어? 젊은 사람 있으면 우리야 좋지만 새댁이 이런 일을 하겠어? 일당은 쎄도 일이 고될 건데. 제가 당장 돈 벌어야 해서요. 그리고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중간에 참도 먹고 잘해주시는 데다가 돈도 많이 주셔서 좋은걸요? 새댁이 긍정적이라 좋네. 사실 이런 밭일은 60 넘은 사람이 많이 하는 건데 새댁이 이런 데 와 있으니 보기가 좀 안 됐네.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지? 남편이랑 같이 벌어도 힘들긴 해. 그러게요. 혼자 벌어 애 키우기는 힘들죠.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건 질색이라 이런 거 안 하는데. 다들 저를 안쓰럽게 봤지만 그래도 전 나름대로 잘 어울리며 꿋꿋하게 일했어요. 차마 남편이랑 이혼했다는 소리는 못했고 그냥 형편이 어려워 일한다는 식으로만 얘기했죠. 또 뒷말이 돌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해야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다들 잘 챙겨주셔서 정들었는데 밭일도 관두게 됐어요. 육아에 재택근무 병행하고 밭일까지 하며 무리하니 젊은 나이인데도 관절 질환이 생겼거든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던 상황이라 몸이 안 좋았고 거기다 자꾸 무리했으니 건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스트레스도 심했으니 회복도 더뎠고 치료에도 끝이 없더라고요. 힘들게 재택근무하고 밭일하며 벌어둔 돈 병원비로 다 나가겠다 싶었고 애는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보내고 다시 몸에 무리가 덜한 사무직을 찾으려 했어요. 근데 경력이 단절됐으니 기존에 하던 일로 이력서를 넣어봐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여러 군데 막 넣어봤는데 정말 한 군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 현실적으로 할 만한 일을 찾다가 격리직 면접을 보기로 했죠. 회계 쪽 일은 하지 않았지만 사무보조 비슷한 일 하는 데는 지원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친정이 지방이다 보니 격리직도 그리 많지가 않았고 인건비 때문에 젊은 애들하고 경쟁이 안 됐어요. 저는 어쨌든 나이도 경력도 있으니 아예 만만한 사회초년생들 쓰는 게 낫잖아요. 엄마,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이 안 돼. 지금 형편으로는 빨리 취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수아 챙기려면 내가 돈 벌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찾아보자. 하다 보면 뭐라도 되지 않겠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찾다 보면 나오겠지. 스트레스 받으면 몸 더 아프니까 천천히 찾아. 아직 네 아버지랑 나랑 버는 걸로 내 식구 생활은 되잖니. 몸이 아파도 당장 생활이 힘드니까. 마트 캐셔나 오전 출근하는 생산직도 고려하는 중이에요. 뭐든 해야지. 애 생각하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 정 안 되면 다시 밭일이라도 하던가. 너 그러다 몸 더 아프면 어쩌려고. 그럼 우리 수아는 누가 봐? 우리도 이젠 힘없어서 애 못 키운다. 그 나이 때 애들 얼마나 기운 좋은 줄 알아? 지금 우리도 늙어서 애 하루 종일 못 봐. 일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몸 잘 챙기면서 일자리도 천천히 알아봐. 급하면 더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엄마 조언대로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적당한 회사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마침 서류 지원한 곳에서 덜컥 면접 일정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문자가 와서 얼마나 당황했던지.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규모가 꽤 큰 기업이라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됐고 일주일 안에 연락이 안 와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자꾸 나가서 그런 건지 면접을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던 건지 아무튼 저한테도 기회가 와서 옷장에 걸어둔 정장 상태 확인하고 이력서 다시 훑어보면서 면접 준비를 간단하게 했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주로 저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 이력서만 꼼꼼히 봐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정장을 입어보니 새삼 지난 시간이 생각나 울컥하기도 했고 제가 여태 많이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고생해서 그런지 애 낳고 살이 더 빠졌고 정장이 헐렁해질 정도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어 괜히 서글펐지만 기왕 면접 보는 거 회사 규모도 있는 편이니 꼭 합격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으로 전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이 다른 회사로 이직했었다니. 이혼하고 연락할 일도 없었고 전 남편도 애 만나러 한 번도 안 왔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죠. 전 남편은 꼴을 보아하니 뭘 그리 잘 쳐드셨는지 살이 뒤룩뒤룩 쪄 있었고 배가 불룩한 게 애 하나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살이 너무 쪄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사원증에 적힌 이름을 보니 전 남편이 맞더라고요. 면접은 사무실 안에 휴게실에서 진행됐는데 전 남편 혼자 들어왔고 일단 형식적인 인사치레는 해야 하니 서로 인사하고 앉았어요. 넌 뭘 그렇게 먹고 살이 쪘니?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네. 몸 관리 안 하고 뭐해? 애 보러는 안 오냐? 이렇게 퍼붓고 싶었지만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으니 조용히 인사만 했어요. 아, 면접 보러 오신 유미선 씨 맞죠? 원래 대표님하고 같이 면접 봐야 하는데 일정이 있으셔서 혼자 왔어요. 아무튼 면접 보죠. 뭐 그렇게 오래 볼 건 아니고 간단하게 볼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처음에는 전 남편도 놀라서 그랬는지 나름 격식 차려가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자기가 갑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건지 이력서 쭉 훑어보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내가 서류 봤으면 너 같은 건 면접도 못 봤을 텐데. 하여간 인사팀 일 못한다니까. 너같이 스펙도 없고 경력도 뭐 같은 사람이 왜 서류에 붙었지? 이상한데. 보니까 별로 물어볼 것도 없네. 전에 이런 회사 다녔으면서 돈 벌어온다고 생색이었냐? 면접관님, 존댓말 하시죠? 여기 공적인 자리인 거 모르세요? 왜 반말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할 말만 하고 면접만 보셨으면 하는데요. 개인적인 감정 빼시죠. 전 남편은 제 말에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픽 웃었어요. 니까짓 게? 라고 하는 것 같았고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말을 계속 찍찍 하더라고요. 내가 너 아니까 이력서 볼 것도 없고 지방대 출신이라 아웃이고 경력 오래 단절돼서 아웃. 애 딸린 이혼녀라 언제 관둘지 몰라 아웃. 넌 그냥 안 되겠다. 안 뽑을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라.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회사에 지원한 거야?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탄탄하고 좋은 곳인 줄 몰라? 저기요.
서류상으로 제가 적합하니까 뽑으셨겠죠. 면접 제대로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면접 보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탄탄하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고 소문나는 거 시간 문제겠네요. 야, 내가 너한테나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그럴 것 같아? 넌 하여튼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너 같은 건 이런 데서 일 못하겠다. 전 남편은 막말에 막말이었고 저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예의 좀 지키세요. 면접관이 그런 태도로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암만 저랑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밖에서 누가 다 들을 수도 있는데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뭐 어쩌라고. 지금 대표님 안 계시니 나한테 권한 있는 거 몰라? 격리팀 내가 담당하는데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대표님도 내 의견 무시 못하거든? 어차피 뽑지도 않을 건데 예의는 무슨 지랄하네. 그리고 너같이 궁상 맞고 못 사는 애한테 내가 예의를 왜 지켜? 미쳤냐? 전 남편은 점점 막 나가기 시작했고 저도 그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놈이랑 일했다간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 나가려 했죠. 사실 전 남편이 인사팀이었으면 모를까. 제가 일할 격리팀 팀장이면 합격하더라도 저를 얼마나 갈구겠어요? 매일 못 살게 굴고 제 발로 나가게 만들 게 뻔한데 시작도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암만 면접관이 갑이라고 해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면 못 배워먹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못 배워먹은 사람이라는 건 몰라요? 태생부터 글러먹은 놈인 줄은 알았다만 이 정도일 줄이야. 아무튼 나도 너랑은 같이 일 못하겠다. 나도 다른 데 알아볼 거야. 저는 최대한 존댓말 하는 대신 한마디 강하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전 남편은 이게 미쳤나 하며 소리 지르려다가 갑자기 공손해지더라고요. 대표님 오셨어요? 오늘 늦는다고 하셔서 제가 면접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랑 같이 일할 사람이니 제가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늦으면 먼저 보라고 하셔서 보고 있었는데 괜찮죠? 전 남편이 당황해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태세가 확 바뀌는 게 무섭기도 했죠.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공손한 태도를 보니 제가 진짜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왜 저런 거랑 결혼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죠. 아, 네. 면접이야 혼자 보셔도 되죠. 어차피 강 팀장님하고 같이 일할 사람 찾는 건데. 근데 면접 보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생각보다 일정이 일찍 끝나서 왔더니 아직 면접 본 데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방금 웬 소란인지 두 분 다 큰 소리 내시던데 회사에서 왜 큰 소리가 나오죠? 대표라는 사람은 전 남편한테 한마디 했고 전 남편은 깨갱하더라고요. 아, 얼마나 없어 보이던지. 암만 대표라도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 굽신거리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럴 짓을 왜 하는 건지 참. 저 대표님 그게 아니라 지원자가 안 뽑는다고 하니 괜히 화를 내네요. 영 자질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어서 바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통보할 일도 없어서. 근데 저렇게 화를 내니까 저도 난감하네요. 전 남편은 저한테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어요. 이게 진짜 없어 보이는 거 아시죠? 자기 잘못은 덮어버리고 남한테 다 떠밀고. 저래서 저 인간이 큰 회사에 못 붙어 있고 중소기업에 그것도 지방으로 내려왔구나 싶었죠. 저는 어차피 저놈하고 같이 일 못할 거라 해명할 필요도 없었고 더는 전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려 했어요. 근데 대표가 갑자기 저를 잡더라고요. 잠시만요. 미선 누나? 미선 누나 맞지? 와,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목소리도 누나 같아서. 미선 누나 맞잖아. 그치? 대표는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면서 저를 알아보는 듯이 말했고 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당황스러웠어요. 얼굴은 좀 낯이 익은 것 같았는데 채용 사이트에서 대표 이름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죄송한데 누구신지.
절 아세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누구냐고 했고 대표는 계속 반가워하면서 친한 척을 했어요. 나 보길이 기억 안 나? 와, 나 모른 척하니까 괜히 섭섭한데. 학교 다닐 때 누나가 나 밥 사주고 챙겨줬잖아. 그때 누나 아니었으면 나 쫄쫄 굶고 다녔을 텐데. 누나 덕분에 내가 한 끼라도 먹으면서 학교 다녔는데 기억나지? 보길이? 너 진짜 보길이야? 어머, 네가 웬일이야? 너 회사 차렸어? 하긴 나도 졸업하고 바빠서 다 잊고 있었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진짜 얼마 만이지? 10년도 훨씬 넘었지? 20년 다 됐나? 어머, 웬일이야 진짜. 연락 끊겨서 다시 하기 좀 미안했는데 이렇게 볼 줄은 몰랐네. 잘 지냈지? 그럼 나도 졸업하고 나름대로 내일 해본다고 바빠서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 나도 연락한다는 게 자꾸 잊어버리고 나중에 생각나면 주저하고 그랬지 뭐. 그래도 마음 한켠에 누나한테 고마운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진작에 연락해봤어야 했는데 여태 먼저 연락 안 해서 미안해.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많이 힘들었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어쨌든 다시 보니까 반갑다. 아무튼 회사 하나 차리고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니 좋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대표는 대학 후배였고 같은 과였는데 수업이 많이 겹쳐 자연스레 친해졌었어요. 그때 제가 군대 간 동생이 생각나 어려운 형편인데도 알바한 돈으로 밥도 사줬고 먼저 들은 수업 책 주고 과제도 미리 알려주고 열심히 챙겨줬었거든요. 그러다 자연히 사회 나가고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는데 이렇게 성공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를 안 잊었다는 것도 신기했죠. 아니 근데 너 왜 이름이 달라? 대표 이름은 경민이던데? 내가 사이트에서 본 거 맞을 텐데. 공동대표가 있는 거야? 아니야. 나 보길이란 이름 엄청 바꾸고 싶어 했잖아. 촌스럽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놀림받았다고. 우리 동기들도 나한테 보길아, 네 동생은 복순이야? 하면서 맨날 놀렸고. 그때 내가 부모님 설득한다고 했었지? 그러다 결국에는 허락하셔서 26살 때 개명하고 경민이라고 이름 바꿨어. 아, 그런 거였어? 그래, 사실 보길이라는 게 좀 옛날스럽긴 하지. 그래도 바꿨으니까 됐다. 아무튼 잘 됐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 얼굴 보니 더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배는 전 남편처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부하 직원으로 부릴 정도로 젊은 나이에 성공했어요. 원래 착실하고 똑부러진 후배기는 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솔직히 얘는 나처럼 지방대 나와도 큰 회사 꾸려갈 정도인데 난 뭐 했나 싶어 순간적으로 허탈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런 비뚤어진 생각은 얼른 없애버리려고 했죠. 어쨌든 면접은 면접이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퇴근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 너 결혼했지? 사모님이 오해 안 하게 얘기 잘하고. 셋이서 봐도 괜찮으니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나 하자. 요즘 바람 피우는 사람 많아서 잘못하면 괜한 오해 산다. 오랜만에 보는 건데 할 얘기 진짜 많다. 내가 여태 얼마나 친구가 그리웠는데 앞으로도 자주 보자. 좋지. 내가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워낙 내성적이라 나오겠냐만. 오해는 안 할걸? 내가 옛날부터 누나 얘기해서 별로 오해하고 그런 것도 없어. 아무튼 오늘 저녁에 바로 술 한잔 하자. 전 남편은 저랑 후배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혼자 땀을 뻘뻘 흘렸어요. 대표는 그제서야 전 남편의 존재를 기억하고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누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소리를 질러요? 김 팀장 회사에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되겠어요? 나랑 친한 걸 떠나서 면접 보러 온 사람인데 왜 그렇게 대해요? 대표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대표님,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면접관이 사실 내 전 남편이거든요. 이혼하고 애 하나 데리고 살기 어려워 친정에 내려왔는데 저 사람도 친정 근처 지방으로 내려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 보자마자 반말 짹짹하고 지방대 출신의 경력도 오래 단절되고 이혼녀라고 해서 안 뽑는다 하던데 태도가 너무 불량해서 한마디 하고 나오려 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 들어온 거예요. 대충 말해도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저는 후배이기 전에 이 회사 대표니까 전 남편의 만행을 있는 그대로 알렸어요. 저도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없이 살면서도 잘 챙겨준 후배가 대표인 회사에 전 남편이 직원으로 있으니 이걸 잘 써먹어야 찍소리도 못하겠죠. 이분은 사적으로도 친한 누나 동생이지만 여기서는 면접 보러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암만 김 팀장한테 권한을 줬다고 해도 그렇지 사적인 감정 앞세워서 일 처리하면 되겠어요? 미선 씨는 일단 앉으세요. 다시 면접 보고 가세요. 제가 직접 보죠. 어머, 대표님 감사해요. 기회 주셔서. 안 그래도 저 집에 가야 하나 했는데 대표님 덕분에 기회가 생겼네요. 이력서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별 말씀을요. 그리고 김 팀장 왜 마음대로 일 처리하려 하세요? 평소에도 일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암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돌려보낼 게 아니라 면접은 제대로 봐야죠. 절차라는 게 왜 있는 건데요? 그리고 뽑고 안 뽑고는 최종적으로 저랑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전 남편은 대표한테 쩔쩔매면서 허둥지둥했고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서 그랬던 거죠. 대표님 시간 뺏길까봐 제 선에서 처리하려고 한 건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전 남편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웃기더라고요. 저렇게 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 집에서 가장이랍시고 지랄했구나 싶었죠. 김 팀장은 면접자 불편하게 하니까 나가 계세요. 제가 직접 면접 보고 판단하죠. 앞으로도 일 처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함부로 판단을 해요? 오늘 일은 제가 그냥 덮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아, 네, 대표님.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가는 김에 커피나 한 잔 갖다 줘요. 내 건 있는데 면접자분 앞에 커피도 한 잔 없네요. 같이 일하든 안 하든 회사에 찾아온 손님인데 커피 한 잔은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원래 김 팀장이 면접 보면서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맞잖아요. 이분한테 커피 한 잔 타드리고 가세요. 전 남편은 대표 지시에 할 수 없이 블랙커피 한 잔을 타주더니 휙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커피 타라고 시켜도 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걸로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는 원래 자기 앞에 찾아온 손님한테 차 대접하는 거 당연하거든. 사실 우리 회사만 그런 건 아닐걸? 김 팀장이랑 일할 사람 찾으려고 면접 보는 거였으니까 김 팀장 손님이지. 근데 손님 대접도 제대로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내가 한마디 한 거야. 괜찮아. 그럼 일단 솔직하게 말할게.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은 격리팀에서 일 못해. 암만 내가 돈이 급하고 일이 궁하다고 해도 저런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제명에 못 살아. 게다가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전 남편이잖아. 그러니 여기서 일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나 그냥 너랑 얘기 좀 하다가 가고 싶어서 기다린 거지. 면접 더 볼 생각은 없었어. 그래? 그럼 격리팀은 안 되겠고 일단 이력서 좀 볼게. 우리 회사 지금 인력난이거든. 다들 사람 좀 충원해달라고 해서 골치 아파. 솔직히 진득하게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어디 쉽냐고. 대표는 이력서를 보면서 저한테 다른 팀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희망을 가졌죠. 사실 대표가 제 후배라고 해도 전 남편이 있는 곳은 껄끄러웠는데 팀이라도 다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고요. 누나, 보니까 일할 의지도 충분하고 그 전에 마케팅 팀에서 일했던데 그럼 마케팅 쪽 자리 하나 비었는데 해볼 생각 있어? 누나 지금 애 하나 있다며.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나도 누나처럼 믿을 만한 사람 필요하거든. 김 팀장 때문에 불편해도 같이 일하면 안 될까? 마케팅 팀? 내가 갑자기? 나 경력 단절된 지 오래된 거 알지? 근데 내가 일해도 될까? 괜히 민폐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다들 꺼릴 것 같은데. 아니야. 누나 정도 경력이면 충분해. 그리고 신입 자리 아니고 대리급이야. 나이 생각하면 팀장급이지만 경력이 끊긴 것도 있고 다시 일선에서 업무 파악하려면 대리 자리로 와야 할 것 같아. 대신 과제도 있고 기존에 업무 성과 좋았던 포트폴리오도 가져와야 되는데 괜찮아? 무조건 괜찮지. 솔직히 나이 때문에 신입으로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대리급이라고 하면 너무 고맙지. 그럼 일단 준비해 오는 거다. 3일 뒤에 면접 다시 보자. 마케팅 팀장하고 얘기해보고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 알려줄게.
3일 동안 준비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도 사람 빨리 구해야 해서 좀 힘들어도 맞춰줘. 당연히 내가 맞춰야지. 무조건 맞출게.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줘. 저는 후배 말에 희망을 가진 채 집으로 갔어요. 3일간 밤새면서 열심히 준비했고 대표랑 마케팅 팀장이 면접 보더니 다음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누나, 합격했으니까 일 열심히 오래 잘해보자. 나랑 친하다고 막 뽑아준 거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거나 자존심 상하면 안 돼? 팀장이 누나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일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고. 그리고 안 그래도 마케팅 쪽 팀 하나 더 늘릴 생각인데 누나가 잘만 해주면 팀장직으로 팀 하나 새로 꾸려줄 생각이야. 업무 자체를 나눌까 하는데 누나가 했던 일이 딱 맞네. 내가 도움받은 게 있는데 누나만 열심히 해주면 나도 최대한 도와줄게. 합격 통보하면서 후배가 새로운 희망을 줬고 저도 너무 고맙다고 3번이나 말했어요. 생활고의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됐고 저랑 딸 둘은 건설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안정되면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겠다며 기분 좋게 일을 시작했죠. 대표랑 저랑 친한 건 전 남편만 아는데 입 나불거려봤자 지한테 불리하니 가만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벼운 주둥이를 다른 쪽으로 놀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데 전 남편은 결국 주둥이를 툭툭 놀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전체 회식 자리 가졌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입사한 기념이기도 했고 다른 팀에서도 신입이 뽑힌 데다 그만두고 이직하는 분도 계셔서 회식을 거하게 했거든요. 속으로 대표 이 자식 힘 좀 썼네 하면서 열심히 먹었죠. 술보단 음식이라며 혼자 열심히 고기 먹고 동료들하고 얘기하는데 전 남편이 지 혼자 술 처먹고는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놈이 회식 자리인데 소주로 벽나발을 쳐불더니 지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한 상태가 돼서 발광하는 거예요. 저거는 면접 볼 때 제대로 하지도 않더니 갑자기 덜컥 붙어서 경력도 없는 게 대리랍시고 까부네. 야, 너 나 무시하냐? 네가 격리로 오려다 마케팅팀 가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말해봐. 말해보라고. 팀도 다른데 왜 이러세요? 술 많이 드셨으면 집에 가세요. 왜 여기 와서 술주정이에요? 팀장이면 팀장님답게 처신하셔야죠. 그렇잖아. 네가 뭔데 대리로 입사해. 그것도 마케팅팀에 가냐고. 뭐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가 격리팀 팀장인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격리팀이 뭐 어때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돈 만지는 거 아닌가요? 전 남편은 내가 큰 회사 다니면서 마케팅 홍보일 해봤는데 니깎게 할 일이 아니라고 어디 너 같은 게 마케팅 쪽에 들어가냐며 자꾸 성질이었어요. 이게 자격지심에 괜히 술주정이구나 싶어 무시하려고 했죠. 주변에서도 팀장님 왜 그러냐며 술 깨난 거 사러 가자고 나가자며 말렸죠. 하지만 전 남편은 술 힘이었던 건지 괴력을 뽐내며 옆에 있던 직원들 뿌리쳤고 저한테 막말을 계속했어요. 저게 지잡지 출신의 애딸린 이혼녀 주제 어디 팀장한테 대들어? 이제 뭐 돼? 네가 뭐 되냐고. 경력들 쥐뿔도 없는 게 대리는 무슨 대리야. 저런 건 그냥 공장 들어가서 생산직이나 해야 돼. 나 생산직도 아깝다. 인형 눈깔이나 붙여라 이 썩을려나. 네?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저런 걸 뽑아서. 대표님 무슨 생각이세요? 다들 전 남편 말에 제 눈치만 보고 웅성거렸어요. 하긴 이혼녀에 애딸렸다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제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저게 무슨 말이냐, 괜찮으시냐, 김 팀장하고 무슨 사이냐 하면서 말을 걸었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표도 빡친 얼굴로 전 남편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김 팀장, 뭐 하는 거예요? 마케팅팀 대리로 뽑으면 회사에 좋은 역할 해줄 거라 생각해서 소신껏 내가 직접 뽑은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박 팀장한테 한번 물어봐요. 같이 면접 봤구만. 포트폴리오며 과제며 깔끔해서 바로 합격한 건데 이게 무슨 행패예요? 그것도 사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마케팅팀 지원했다 떨어져 격리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격리직 무시해요? 아무튼 회식 자리 이걸로 끝낼게요. 더 드시고 싶으신 분은 본인들끼리 모여서 알아서 드세요. 대표는 정말 칼같이 자르더니 바로 계산하고 다 집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더라고요. 누나, 진짜 난감했지? 나도 김 팀장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마케팅팀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나? 아무튼 이건 그냥 못 넘어가. 누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내가 조사 들어갈게. 안 그래도 김 팀장 소문 안 좋아서 뭔가가 필요했는데 조사 들어가면 너도 나도 다 고발할 것 같아. 그땐 합법적으로 자를 수 있으니까 일단 신고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는 대표 말에 지체 없이 바로 전 남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어요. 대표 말대로 격리팀에서 성희롱이나 비하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다들 증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투 운동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파도 끝이 없었어요. 전 남편이 여직원들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성적으로 괴롭히고 일 못한다고 갈구고 외모 비하하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악행이 하나둘 고발되자 대표도 나서서 징계 처리를 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잘렸고 다들 평화롭게 회사 생활을 이어갔어요. 물론 전 남편은 저에게 못할 말을 또 퍼붓기 시작했죠. 야, 내가 왜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겠어? 너 대표랑 작당해서 나 쫓아냈지? 너 혹시 나랑 살면서 대표랑 연락하고 바람 피웠냐? 너 지금 대표랑 바람 피우냐? 대표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인데 거기 들러붙어서 날 쫓아내? 내가 너 상간녀라고 다 알리고 고발할 거야, 이년아. 너 아주 잘못 걸렸어. 내가 너 제대로 혼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네가 먼저 잘못해서 네가 벌 받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러게, 평소 행실 똑바로 하지 그랬어. 보아하니 직원들 성희롱에 성추행에 아주 가지가지 하셨더만. 거기에 외모 비하까지. 야, 얼굴이나 봐. 네가 누구 외모 품평할 만한 처지가 된다고 생각해? 자업자득이니까 반성이나 하지 그래? 그리고 누가 상간녀래?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야, 네가 바람 피워서 나한테 이혼당했으면서 내가 상간녀라고? 웃기네 진짜. 한번 해봐. 나도 무고죄로 너 고소할 거야. 그리고 너 또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줄 알아? 전 남편은 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서 그런 건지 진짜 고소할 게 두려웠는지 연락을 뚝 끊었어요. 이게 진짜 찌질한 놈이었구나 싶어서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제가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까웠어요. 물론 예쁜 딸을 얻은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저런 놈하고 결혼한 과거의 저를 찾아가서 밤새워가며 뜯어 말리고 싶네요. 아무튼 대표가 주변 지역 업계에 다 소문내서 전 남편은 재취업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 뒤로는 다른 데로 갔는지 이사 갔는지 노가다 뛰는지 어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도 한번 제대로 만나러 안 온 인간이니 어디서 뭐 하며 굴러먹는지는 알 바가 아니었기는 하죠. 다만 양육비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걸 보니 일을 못 구한 듯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 도움으로 변호사 소개받아 전 남편한테 양육비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받을 건 받아야죠. 요즘에는 과태료에 면허 정지에 법적인 처분이 잘 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더 힘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대표랑은 잡음 안 나오게 공과 사 구분은 철저히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애도 잘 크고 있고 친정 부모님한테 피 끼치는 것도 없어 요즘엔 편안한 생활을 지속하는 중이에요. 큰일 없으면 행복하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엔 참 행복하네요.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안영진이라고 해요. 제 어린 시절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저는 지질이 복도 없고 운도 없는 아이였던 동시에 복도 많고 운도 좋았던 아이였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엄마는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났고 일가 친척 하나 없었던 아빠는 저를 업고 다니며 방앗간, 그러니까 떡집에서 일을 떡매질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며 저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빠 혼자선 저를 키우지 못하셨을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웃들 도움이 없었다라면 아빠 혼자선 절대 못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빠는 떡집 사장님 배려로 출근할 땐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요. 새벽같이 출근하시면서 저를 어디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애를 혼자 둘 수도 없어서 늘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를 업고 다니던 시절부터 제가 6살이 될 때까지 줄곧 그러셨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침 일찍부터 떡을 만들고 조금씩 자투리로 남는 떡을 꼭 제 입에 넣어주셨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렇게 갓 나온 뜨끈한 떡 맛을 아는 5살짜리 애가 어디 흔했겠어요? 저는 그야말로 떡수저였지 뭐예요. 새벽 일을 마친 아빠는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셨고 그러면서 저를 어린이집에 맡기셨어요. 말이 어린이집이지 동네 아주머니가 싼 값에 저처럼 봐줄 사람 없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봐주셨던 거예요. 제가 아빠랑 살던 산동네는 모두가 가난했지만 그래도 인심이나 정이 넘치는 곳이었죠. 다들 사는 건 팍팍하고 각박해도 이웃끼리만큼은 서로 의지하고 살자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엄마도 여러 명, 할머니도 여러 명, 언니, 오빠도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저를 업고 그 산동네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한숨을 내쉬었다고 해요. 엄마도 없이 갓난쟁이를 업고 나타난 젊은 아빠. 누가 봐도 막막해 보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아빠 옆으로, 제 앞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그렇게 동네에서 제일 많은 엄마와 할머니, 언니, 오빠를 둔 아이가 됐던 거예요. 골목 끝에 사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희 집에 찾아와 우유를 놓고 가셨어요. 큰 길에 나가면서 슈퍼에서 하나씩 사다 주시는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꼭 아빠한테 한마디씩 잔소리를 덧붙이곤 하셨어요. 애 먹이는 밥그릇 깨끗이 씻으라거나 뭐 그런 소리들 말이에요. 그럴 때면 아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곤 했는데 할머니의 그런 잔소리들을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고 고마워했는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골목 반대편에 사는 이모는 제가 울기만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저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했대요.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제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와서 저를 달래면서 아야, 우리 조그만 것 이모가 업어주면 울음 뚝 해야지? 그러고 저를 업고서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대요. 또 제가 초등학생이 되던 해에 이사를 오신 옆집 아저씨는 아빠처럼 호랍이셨는데 요리도 잘하시고 살림 솜씨가 아주 베테랑이셨어요. 그 무렵 아빠는 떡집이랑 공사장을 번갈아 다니고 계셨는데 아빠가 공사장에 나가는 날이면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끓인 미역국 같은 걸 냄비채 들고 오셔서는 애 챙겨 먹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니냐 하시며 아빠 먹을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남자니 힘을 써야 돈을 벌어오지 힘을 쓰려면 밥을 먹고 다녀야 하고 말이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아빠는 옆집 아저씨가 끓여주신 국을 후루룩 마시듯이 먹고는 공사장으로 가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건넨 따스한 손길덕을 자란 거예요. 할머니의 우유를 먹고 이모의 등에 엎여 세상을 보고
옆집 아저씨 국을 먹은 아빠가 힘을 내서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컸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손을 보탠다더니 저야말로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아빠가 힘들게 혼자서 저를 키우는 것을 이웃들 모두 딱하게 여겼고 한마음으로 도와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라고 아빠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 또한 그런 어른으로 자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던 것 같아요. 떡집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아빠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아빠의 평생 소원이셨지만 그게 어디 생각처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아빠는 아빠 가게 장만도 하지 못했고 산동네를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제가 대학 대신 들어간 회사는 규모는 작아도 꼬박꼬박 월급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곳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일하며 월급 받는 대로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 아빠랑 산동네 벗어난 곳에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적금 타는 날 아빠한테 이사 가자고 했죠. 저도 아빠도 우리가 살던 그 산동네를 무척 좋아했지만 아빠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산동네 오르막길 오르내리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집에만 계실 분도 아니시니 이사가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산동네를 떠나 이사를 할 거라면 꼭 어느 한 동네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평소 그렇게 아빠 주장을 강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아빠답지 않게 그러시는 게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에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동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묻지 않고 아빠가 원하는 동네에 적당한 집 골라 들어갔답니다. 산동네 이웃이었던 남편과는 제가 아빠와 이사를 한 뒤 더욱 애틋해져서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 자란 사람인데 그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형제도 하나 없이 혼자가 되어 산동네로 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던 그 산동네에는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더욱 그렇게 정을 내며 부대껴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 정을 모르는 남편은 저희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며 많이 따랐고 정말 잘했거든요. 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아들이라 생각하며 챙기셨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랑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렇게 감정이 싹 틀 무렵 제가 아빠와 함께 산동네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라는 게 더 강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단 말도 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며 식구처럼 살다가 못 보게 되니 애틋해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불이 붙은 듯 관계가 깊어졌고 결국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청혼은 제가 했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으로라도 청혼할 생각을 못할 테니까 그냥 제가 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죠. 제가 남편에게 그런 청혼을 한 걸 아빠는 무척 좋아하셨고 남편도 어떤 면에선 저보다 아빠에게 더 잘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원래 아빠처럼 공사장을 돌며 일하는 일용직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아빠가 남편에게 기술을 배울 것을 권유하셨죠. 정서방, 너 굴삭기 면허 한번 따보면 어떨 것 같아? 굴삭기요? 갑자기 왜? 내가 공사장에서 한창 일을 많이 할 때 말이야. 그때 그 굴삭기 기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돈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 또 그게 그렇게 편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온몸을 다 써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슨 오락기 다루듯이 스틱 몇 개 조정하면서 일을 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정서방, 너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으면 아빠도 그때 기술을 배우지 그랬어요. 그러고 싶었지. 근데 나는 그때 그럴 여유가 없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기술 배우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고 돈은 또 어디 있겠어. 에이, 아버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저라고 그런 기술을 배우러 다닐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다는 거 아니야. 내가 떡집이라도 하나 차려보려고 모았던 돈, 그거 너한테 투자할 테니까 그 돈으로 더 기술 배워라. 난 이제 떡집 열어도 힘들어서 떡매질 하지도 못해. 아버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제가 써요. 전 못해요. 그 돈으로 네가 기술 배워서 더 좋은 일자리 얻으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기술을 배우도록 해. 자기야,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아빠가 그렇게 의미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자기도 그만큼 열심히 하면 돼. 아빠는 그걸 더 좋아하실 거야. 역시 우리 딸 똑 부러진다. 알겠냐? 정서방아, 그러니까 내일 당장 굴삭기 면허 학원 등록부터 하고 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고 제가 정말 뭐라고... 저 정말 잘할게요. 야, 이놈아, 넌 이미 내 자식 같은 놈인지 오래됐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사위이자 아들이다. 알겠니? 남편은 그렇게 아빠 도움으로 대형 굴삭기 기사 면허를 땄고 남편 소유의 굴삭기는 없었지만 공사장 굴삭기로 고정적인 일을 꾸준히 맡아 하게 되면서 벌이가 꽤 괜찮았어요. 아빠가 남편에게 그 기술을 배우라고 한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돈을 모아 아빠 모시고 우리 아이들 낳아 키우며 살 마당이는 예쁜 집부터 하나 사자고 했고 저는 남편 소유의 굴삭기부터 한 대 사자고 하면서 그런 것도 다 행복이다 하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첫 아이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분명 기계 오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그 사고로 남편도 크게 다쳤거든요. 그러니 명백히 사고를 당한 것인데 그 사고로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더 다쳤고 공사 현장에 피해도 입히게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현장에서 기계점검 소홀 등의 과실을 덮으려고 남편의 일방적인 과실로 몰아갔던 겁니다. 남편의 조작미숙으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을 덮으려고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증언을 해주진 않았어요. 이해는 하지만 정말 야박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고 그러다 이래서 잘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랬겠죠. 다들 어렵게 사는 분들이니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남편의 결백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을까? 남편은 동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외면할 사람이 아닌데. 심지어 그런 식으로 남편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끝까지 침묵하며 남편의 과실이 아님을 증언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다친 사람들 치료비에 합의금, 공사 현장 손실까지 다 물어주고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는 불명예까지 있고 일도 잘리게 됐습니다. 회사와 보험 문제로 인해 해결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오로지 손해를 다 떠맡아야 했죠. 정말 사람들이 어쩜 이래? 다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누가 봐도 기계 오작동이고 그건 기계 점검하는 회사 잘못 아니야?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어쩌겠어. 방법이 없는 거지. 진짜 너무 화나.
이럴 순 없는 거야. 지난번에 자기가 돈 빌려줬던 사람 있잖아. 이름이 뭐였지? 경호 씨? 그 사람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면 안 될까?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거 잊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 이미 빚도 다 갚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또 빚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못해? 자기네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양심은 다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다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그러니 나도 더 부탁을 할 수가 없어. 괜히 나 돕다가 다 잘리면 나라고 그게 편하겠어.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자기 잘못도 하나 없이 자기도 피해자인데 온갖 것 다 물어주고 회사까지 잘린 거잖아. 정말 이럴 순 없어. 어차피 다쳐서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뭐. 괜찮아. 얼른 몸부터 회복하고 다시 다른 곳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자기도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상은커녕 빚만 지게 생긴 거 아니냐고. 난 정말 너무 억울해.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남편이 물어내야 하는 돈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결국 겨우 마련한 전셋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도 남편 병원비에 애 밑에 들어가는 돈까지 생각하면 앞으로도 살 일이 막막했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낳으며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아이 낳고 다시 복직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은 거였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약이 오르기도 했지만 제가 다니던 작은 회사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보장 같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니 별 수 없었죠. 남편 벌이가 괜찮았으니 저는 아이 키우며 남편 내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당장 제가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참 없더군요. 회사를 다녔던 경력이 있긴 했지만 어린애가 딸린 유부녀에 학벌이며 뭐며 그리 내세울 것이 없는 저를 받아주려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곤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곳들 뿐이었고 그마저도 정규직이 아니라 죄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아서 했어요. 당장 한 푼이 아쉬웠으니 어디서라도 일을 시켜준다고만 하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고군분투하던 제게 왜 그런 불행이 또 일어난 것인지 저는 정말이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젊을 때 막노동 일도 꽤나 하셨던 아빠는 생활비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제게 말도 없이 한참 하지도 않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셨던 모양인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 쓰러지셨고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골든타임 넘기지 않고 병원까지 잘 모셨는데 그래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아빠의 죽음은 아빠가 제 곁에서 사라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데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슬픔이 옅어지는 게 아니라 그 회환이 더욱 깊어지고 처절해지더군요.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공사판 막노동 일을 하러 가셨을지, 그 연세에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지, 일 제대로 못한다고 험한 소리를 듣지는 않으셨을지, 육체적으로 힘든 중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으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무리가 됐으면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건지. 그랬을 아빠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허망하고 허망했죠. 끝없는 자책을 하는 남편과 끝없는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 그렇게 저의 행복했던 가정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너져 폐허가 된 곳에서도 저는 살아야 했어요. 제게는 감당해야 할 새끼가 있고 살아내야 할 제 몫의 삶이 있는 거라고. 돌아가신 아빠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힘을 내야지.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힘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제가 설거지를 하러 다니는 식당 사장님께서 근처 어느 부잣집에서 파출부를 구한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 댁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빠와 함께 살던 그 동네 가까이에 엄청난 부잣집들이 즐비한 주택가가 있었는데 그 주택가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그 댁 사장님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출가해 사모님 혼자 계시는 댁이었는데 집이 넓어 청소가 좀 힘들긴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눠서 계획 있게 하면 할만했고 사모님 자식들 집에 갖다 줄 반찬 장만하는 것이 저의 주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음식하는 것 좋아하고 소질도 있는 제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일이었어요. 또 그렇게 반찬을 많이 만드는 날이면 사모님이 제가 가져갈 것까지 넉넉하게 만들도록 해주셨으니 여러모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말로만 듣긴 했지만 여느 부잣집 사모님들처럼 갑질도 안 하시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댁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사모님도 좋게 보셔서 점점 더 잘해주셨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모님과 저는 때로 모녀지간처럼 별별 수다를 다 떠는 사이가 됐어요. 실제로 사모님 막내딸이 저보다 2살 위라고 하셨으니 제게 엄마뻘이 되시는 거기도 했죠. 게다가 제가 그런 사모님에게 정말 큰 빚을 진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들게 생겼던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일하는 시간에 연락을 받게 되어 아들 병원에 가려면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쉽지가 않았어요. 애 때문에 일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됐으니까요. 사모님, 저 애가 다쳤다고 연락이 와서요. 아직 근무 시간 중인 건 알지만 병원에 좀... 그래요. 얼른 가봐. 아니, 애가 얼마나 다친 거야? 많이 다친 건 아니야?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일로 자리 비우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할게요. 아휴, 별소리를 다 하네. 애가 다쳤다는데 지금 그게 대수야? 다른 걱정하지 말고 얼른 병원부터 가요. 그렇게 사모님이 편의를 봐주신 덕분에 저는 아들 병원에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사모님은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한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얼마나 다친 거야? 사실 어젯밤에 전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았어요. 많이 다쳤어? 어디를 다친 거야?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뼈가 붙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아유, 세상에. 뼈가 부러지기까지 한 거야? 아유, 이를 어째. 영진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치료비 많이 나오지 않았어? 내가 그 치료비 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얘기해봐. 네? 사모님, 아니 어떻게 그런... 나 절대 영진 씨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요. 병원비가 한두 푼은 아닐 텐데 갑자기 그렇게 큰 지출을 하게 되면 힘들 것 같아서. 영진 씨가 마음이 편해야 우리 집 일도 잘 봐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해도 하지 말고 받아주면 좋겠어. 사모님, 오해라뇨. 제가 염치가 없어서 그러죠.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한데, 세상에, 이런 생각까지 다 해주시고,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 수술비 내는 게 막막했거든요. 정 안 되면 사모님께 가부를 말씀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유, 그런 고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얼굴이 거칠해. 괜찮아요. 병원비 해결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탁 놓이는 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청소라도 할까 봐요. 대청소 무슨? 청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청소는 됐고 오늘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일찍 가서 애도 살피고 영진 씨도 한숨 자. 지금은 누가 봐도 영진 씨 잠이 필요한 사람 같아. 아니에요. 어제도 근무 시간에 병원 가느라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까지 그럴 수는 없죠. 오늘은 어제 못한 것까지 더 열심히 해놓고 갈 겁니다.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리면 내 침대에 누워 자라고 할 거예요? 그럴래요? 아우,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영진 씨 집에 가서 편하게 좀 쉬란 말이야. 그리고 내일 아주 쌩쌩해져서 와. 그럼 돼. 사모님은 그렇게 저를 단순히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사모님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이후 저 역시 사모님을 더욱 각별하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런 사모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였어요. 사모님이 원래 만성 신부전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는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 보더라고요. 사모님이랑 사모님 자식들이 함께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대충 들어서 알게 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건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둘 다 자기 엄마한테 이식을 하겠다고 나서질 않는 겁니다. 아들은 회사 운영이 바빠 늘 분단위 스케줄로 움직이며 사는 거 알지 않냐고,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데 그런 수술을 어떻게 받냐 하고, 딸은 자기도 얼마 닮아 신장이 안 좋은데 엄마한테 이식을 해주고 나면 자기는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사모님 자식들이 내놓는 변명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요, 저희 아빠가 다시 살아 돌아오실 수만 있다고 하면 제 몸에서 떼어드릴 수 있는 건 다 떼어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사모님 자식들은 그깟 신장 하나 떼어내는 걸 아주 기겁을 하며 발뺌을 하려는 거잖아요. 기가 차고 어이없고 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이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친자식이 아닌 건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니,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어쨌거나 키워주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저럴까 싶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사모님께 제 신장 떼어드리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나섰지 뭐예요. 그랬더니 펄쩍 뛰시는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그 자식들이 아주 저를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경계하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사모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그 자식들은 가타부타 말을 아끼며 그저 저를 이리저리 살펴보기만 하는 거예요. 사모님 자식들이 하는 짓도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제가 나선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시적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나섰던 건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사모님께 제 신장을 떼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모님께 받은 게 얼만데요. 돈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께 제 신장 하나 못 떼어드리겠어요? 드릴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님 자식들은 끝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더니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겠다 하며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사모님 아들, 딸이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저 가정부 대체 뭐야? 엄마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 않아? 근데 왜 저래? 왜 저렇게 오버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다고 뭐 우리 엄마가 한몫 툭 떼어줄 줄 아나? 진짜 어이없어. 그런데 말이야. 어쨌거나 신장을 주겠다고 하니까 검사해보고 이식수술 가능하다고 하면 신장 받고 보상금이나 적당히 찔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오빠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 어차피 오빠나 나나 그런 수술을 할 순 없고 그런 공여자를 찾아야 하는 건데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주는 거면 괜찮지 않아? 문제는 저 여자의 저희가 뭐냐 하는 건데 말이야.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그러게는 말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인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저런 식으로 들러붙는 꽃뱀들도 있잖아. 그렇지. 천만 다행이야. 아버지였어 봐. 그 신장 받겠냐는 소리 하지도 못할 것 같아. 식모살이 하는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린다고 하면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왜 아니야? 그래도 엄만 여자니까 그럴 걱정은 없고 저이고 뭐고 그런 게 있다고 해봤자 결국은 돈 아니겠어? 그냥 돈 찔러주는 걸로 해결하면 되니까 신장 그거 받겠다고 하지 뭐. 어때? 그래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내일 엄마한테 그 신장 받으시라고 잘 말씀드리는 거로 해. 오케이. 그 자식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참 너무나도 씁쓸했어요. 사모님을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오는 씁쓸함도 있었고요. 아무리 식모살이 하는 사람이라지만 저를 참 함부로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그런 마음에서 오는 씁쓸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하긴 사모님 자식들은 제가 사모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를 거예요. 어쩌면 사모님마저도 그런 제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 싶어요. 사모님이 저를 도와주셨을 때 사모님은 어쩌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도와주신 걸지도 모르죠. 사모님 입장에선 제 아들 병원비가 그리 큰 돈도 아니셨을 테고 또 실제로 도와주시면서도 별일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정도는 언제든지 기부도 자주 하는 돈이라고 그러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부담을 가질까봐 배려하느라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이 그 마음이 사모님께는 그리 큰 돈이나 큰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받는 제 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사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셨거나 간에 그때 저는 사모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고 언젠간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제가 사모님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사모님 자식들은 물론이고 사모님마저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사모님 자식들은 입을 맞췄던 대로 사모님께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휴, 제게도 그 시커먼 속이 다 들여다보였는데 사모님이라고 그런 걸 모르셨을까요? 한밤중에 마당에서 남매간에 속닥거리는 걸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모님 자식들의 태도는 그 사람들의 속내를 충분히 짐작해 하는 것들이었으니 모르긴 몰라도 사모님도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모님과 저는 공여자 적합 검사를 받게 됐죠. 이렇게 부잣집 사모님인데도 참 쓸쓸하고 외로우시겠구나. 그런 분이구나 생각하니 더 마음이 갔고 진심으로 공여자 적합 검사가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그 결과를 듣던 날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아니, 두 분이 혈액형이 같으셨네요? 알고 계셨어요? 쉽게 볼 수 없는 희귀 혈액형인데 이게 우연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머, 그런가요? 아, 몰랐어요.
저 살면서 저랑 같은 혈액형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모님이랑 제가 혈액형이 같다니, 진짜 신기해요. 세상에, 정말 혈액형이 같았어?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영진 씨랑 내가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봐.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생님, 혈액형이 똑같으면 이 시기에도 유리한 거 아닌가요? 제 신장을 드릴 수 있다고 나온 거죠. 아니, 잠시만요. 혈액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적합도가 친족관계 수준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아니, 두 분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 거 맞으세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적합도가 좋게 나왔단 말씀이시죠? 제 신장을 드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정말 그렇게 높게 나왔어요? 친족관계 수준이요? 네.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까지 적합도가 높게 나오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인데, 희한하네. 저는 의사가 하는 말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 적합도라는 게 얼마나 높게 나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필요 없고 제가 사모님께 신장을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으니 다른 건 다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까지도 계속 신기하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라니 어쩐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혈액형이 같다는 것도 엄청 신기하긴 했어요. 평소에 혈액형을 들추는 이야기를 할 일이 없었으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데 사모님과 제가 혈액형이 같다니. 희귀혈액형 중에서도 진짜 흔하지 않은 혈액형을 가진 저로선 그것도 생각할수록 신기했거든요. 사모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찜찜해할 바에는 확실한 게 좋지 않겠냐 하시면서 DNA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힘든 일도 아니고 궁금하긴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검사 결과 사모님과 저는 목의 삼촌관계라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목의 삼촌관계, 그러니까 사모님과 제가 이모 조카 사이란 거죠. 저로선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자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제게 엄마의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 이름도 얼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사모님은 다시 제게 아빠 이름을 물으셨고 돌아가신 아빠 이름을 이야기하니 사모님은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사모님이 우는 그 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이 다 긁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오랜 세월의 회한이 서린 울음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한참을 목 놓아 우시다가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엄마는 사모님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다고 말입니다. 외가는 대대로 부잣집이었대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엄마가 보잘것없는 고아였던 아빠와 사랑에 빠졌으니 어땠겠어요. 그땐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게 화를 내시던지 난 잘못한 것도 없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엄한 분이셨어요? 글쎄, 평범하신 분은 아니셨어. 물려받은 재산을 더 엄청나게 불리셨던 사업가시기도 하셨고 모든 면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본 적이 없어.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 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이었던 건가요?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다고요. 그러니 네 엄마도 그런 네 아빠한테 빠졌지 않겠니?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한텐 통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거는 기대가 무척 크셨거든.
난 성적도 그냥저냥 그랬는데 네 엄마는 공부를 무척 잘했지. 아빠는 네 엄마를 유학까지 보내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 더 용납이 안 되셨던 것 같아. 결국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외할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아빠랑 멀리 도망가서 살림을 차리고 살았던 거죠. 외가에선 그런 엄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전국을 샅샅이 뒤지며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빠와 함께 도망치듯 집을 나간 지 2년 반,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엄마 혼자 갑자기 외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엄마는 돈이 필요하다며 외할아버지께 부탁을 했는데 외할아버진 그런 엄마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잡아다 유학을 보내버릴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로 그냥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하셨어. 비행기표 끊는 데는 몇 번도 걸리지 않더라. 네 엄마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아버진 막무가내셨어. 어떻게 그렇게... 정말 너무하네요. 아무리 부모여도 다 큰 자식한테 그러실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권리는 없으신 거죠.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엄마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차마 쳐다볼 수가 없더라. 우리 엄마까지 나서서 아버지를 말려보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절대 봐주지 않으셨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차에 네 엄마를 태워 보내셨어.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미국에 가신 건가요? 지금도 미국에 살고 계세요? 그게... 네 엄만 미국에 가지 않았어. 공항으로 가던 차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거든.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군요. 아빠는 엄마가 어딜 간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기다리다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엄마가 아빠와 날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나는 네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네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야. 아빠는... 우린... 그렇게 엄마한테 버려졌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든 아빠에게 알려줄 생각은 못 하셨어요? 미안하다. 그땐 나도 어렸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우리 부모님은 네가 태어났다는 걸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너희 아빠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안 하셨을 거야. 알릴 방법도 없었을 테고.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엄마가 가난이 힘들어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럼 서울에서 쭉 자랐니? 네. 지금 사모님이 사시는 집이 외가였다고 하셨죠. 아빠가 이 동네 근처로 꼭 이사를 가자고 하셨던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 동네가 아빠한테 어떤 의미인지 늘 궁금했거든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는지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어? 네 아빠가 이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니? 네. 아마 저모르게 이사하기 전부터도 외가가 있던 동네에 자주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굳이 외가와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하셨던 것도요. 아빤 엄마가 돌아가신 걸 몰랐으니까 어쩌면 그러다 우연으로라도 엄마와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 엄마랑 아빠의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하고 또 너무 슬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엄마도 너무 불쌍하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평생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았던 아빠도 너무 안 됐어요. 제 생각에 엄마가 외가에 도움을 청하러 갔던 건 제 병원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제가 많이 아팠다고 했거든요. 제 병원비가 없어서 엄마는 아빠 몰래 외가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모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외가에 나타나서 돈 부탁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쓸고 닦고 하면서 돌보던 집이 저의 외가였고 그 집에서 엄마도 자랐다는 거였어요. 이모 말처럼 저 역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 집, 제 외가였던 집, 아빠에겐 엄마가 사는 집이었을 이 집. 아빠는 그렇게 이 집 주변을 맴돌며 엄마의 흔적을 찾았을 텐데 제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니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아빠밖에 몰랐던 엄마의 아까운 인생도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은 서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끝을 맺어야 했던 걸까요? 이모 또한 엄마와 아빠의 상황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모는 아빠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엄마로부터 그 이름만큼은 하도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의 이름을 말했을 때 바로 알아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거겠죠. 이모의 신장 이식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개복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이 그리 심하진 않았어요. 수술 부위 통증이 있긴 했지만 워낙 작은 부위라 견딜만 했고요. 복부 팽만감이나 어깨 통증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 24시간 침대에 내내 누워있다가 이후로는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으며 회복기에 접어들었어요. 소화기 증상이 좀 있어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물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잘했고 하나가 된 신장이 없어진 신장 기능을 보상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이모는 저보다 회복 기간이 훨씬 오래 걸렸고 또 힘들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이모는 거부 반응 예방을 위한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야 했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여러 증상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도 해야 했어요. 무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만 해도 반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건강을 찾을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과 아들, 저희 가족은 이모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모가 살고 있는 외가, 저는 외조부를 뵌 적도 없지만 엄마가 자란 곳이라는 것만으로도 외가라는 의미가 확 전해진 것 같았어요. 뭐랄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일하던 집이라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뭐가 그런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모는 제 남편과 아들을 반갑게 맞아줬고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로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직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데도 자꾸만 뭘 하려고 해서 큰일이에요. 제 남편이나 아들에게 뭘 자꾸 해주고 싶다면서 몸을 움직이시는 통에 제가 아주 신경이 쓰여 죽겠다니까요. 남편도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환자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전혀 다른 병이고 증상도 다른데 희한하게 이모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보다도 남편이 이모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아들도 이모를 할머니, 할머니라 부르며 무척 잘 따르고 이모는 제 아들이 예뻐서 못 살겠대요. 제 아들 보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진다나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이모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모 자식들, 그러니까 제게는 이종사촌이 되는 오빠와 언니는
제가 이 집안 자손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경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개 식모라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아예 저를 남처럼 대했어요. 그런 오빠와 언니의 태도를 보며 저는 스스로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오빠와 언니가 저를 경계하는 건 아마도 유산 지분이니 뭐 그런 문제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촌 오빠와 언니는 저와 제 식구들이 이모 집에 함께 사는 것을 두고도 못마땅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온 날 집에 왔더니 오빠랑 언니가 와 있더라고요. 이모 안부 궁금해서 왔나 했더니 제대로 벼르고 온 거였어요. 엄마, 이제 건강도 웬만큼 좋아지셨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해지신 거죠? 병원에선 아직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만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엄마, 그럼 이제 엄마 혼자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조카라곤 해도 식구들 다 데려와서 저러고 있는 게 우린 좀 그래. 뭐가 그렇다는 거야? 영진이 식구들은 내가 나 도와달라고 들어와 있으라고 한 게 아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가 데리고 살고 싶어서 들어오라고 한 거야. 평생 데리고 살 건데 무슨 소리냐? 아니 엄마, 친자식인 우리가 있는데 무슨 조카한테. 그것도 있는 줄도 몰랐던 조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엄마. 엄마한테 신장 이식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엄마는 마음도 많이 가고 그러겠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일 모르는 거라니. 너희들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니, 엄마 유산 문제나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지. 맞아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 건강하실 때 유산 문제를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 내 재산 관리에 네가 웬 관심이야? 아,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엄연히 내가 상속자고 그러니까 대비를 해둬야죠.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야 당연히 법이 정해준 틀 안에서. 그러니까 조카랑 친자식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기가 막혀서. 그래,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너희들 애미한테 신장 떼어주는 것도 아까워하던 것들이니 갑자기 나타난 사촌 동생 때문에 상속 지분 줄어들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모양인데, 그래, 아깝겠지. 얼마나 아까울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지금 가진 게 부족해서? 엄마, 우리가 언제 아까워했다고 그래요. 상황이 안 돼서 그랬던 거잖아요. 영인이가 떼준다고 안 했으면, 다른 공여자도 못 찾았으면, 상황이 안 되니 이 애미 죽게 내버려뒀겠네? 엄마, 그런 건 아니죠. 아무렴 저희가 그랬을 리가 있어요? 다 시끄럽고 내 말 잘 들어라. 앞으로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상속 그거 너희들 집은 보장해주지 않을지도 몰라. 법적 상속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유언장 작성하고 내 유산 내가 나눠주면 그만이야. 엄마, 설마, 에이, 정말 재산 가지고 그럴 건 아니죠? 시끄럽고 앞으로 잘해. 내가 너희들 낳아주고 넘치게 해주고 이만큼 키워놨으면 내 할 도리는 다 했지. 상속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할란 말이다. 이모는 자식들에게 아주 큰 소리를 치며 혼쭐을 내시더라고요. 신장 이식 수술로 이모는 자식들에게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런 이모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모는 오히려 제 존재가 이모에게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고 하세요. 그렇게 이모와 저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모는 남편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재조사를 의뢰해 주셨어요. 이모가 나서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건설회사에서 남편에게 합의를 제안해 오더라고요. 참, 이래서 돈이 좋다고 하는 건지
돈이 무서운 걸 더 알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남편은 오명도 벗고 정당한 보상도 받게 됐어요. 엄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에서 이모를 통해 듣는 엄마의 이야기는 제게 참 행복한 일상이랍니다. 저는 매일 이모를 통해 엄마를 만나고 있어요. 아빠가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엄마가 아빠와 저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아빠가 알고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함께 계실 테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저도 두 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살 거예요. 이모라는 든든한 백이 생겼지만 이모에게 의지하고 안주해서 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다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제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건 정말 값진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다 잘 받아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